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는 1979년 민주주의로 복귀했지만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었고 1980년대 초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1984년 12월부터 1986년 2월 사이에 테러의 물결이 에콰도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시기 벌거벗고 마체테로 절단된 시체가 숲이 우거진 외딴 곳에서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모든 희생자는 젊은 소녀들로 많은 이들이 처녀였고 심지어 8세나 9세의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잔혹 행위 뒤에 50대 남성이 있었고 순결에 집착하는 여성 혐오적인 사이코패스가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른 체격에 갈색 피부를 가진 여성 혐오자이자 정신병자였으며 처녀성에 집착하는 인물로 키는 겨우 1.65m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만 71명의 희생자를 성폭행하고 질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범죄 경력 전체를 감안하면 그 수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범죄는 주로 노볼 지역의 도로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맹그로브 숲으로 둘러싸인 외진 장소로 연쇄 살인범에게 맹그로브 숲의 야수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카마르고 바르보사입니다. 이제 괴물 바르보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부분에서는 자막이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는 1930년 1월 22일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했고 아버지는 불임 문제를 가진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딸에 대한 집착으로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었고 어린 다니엘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붓어머니는 그를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적인 성격으로 보르보사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폭력으로 아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바르보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의 의붓 어머니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다. 내가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을 때 그녀는 정말로 나를 여자아이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녀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그녀를 존경할 수 없었다. 이런 경험들로 바르보사는 여성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분노, 잔인함을 축적하고 결국 그는 무자비한 살인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에게 더욱 큰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바르보사는 성인이 된 후 알시라라는 여성과 만나 두 아이를 두었지만 에스페란자라는 28세의 여성을 만나면서 알시라와 헤어집니다. 바르보사는 에스페란자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스페란자가 처녀가 아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며 상처받고 혐오감을 느낀 바르보사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페란자와의 관계를 끊는 대신 그녀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젊은 소녀들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다시 순수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에스페란자는 동의했습니다. 바르보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결혼했을 때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고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던 처녀들을 원했고 그녀가 나에게 몇 명의 처녀를 데려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임수를 통해 그녀가 내 아파트에 데려온 그녀들이 수면제에 잠들게 하고 처녀성을 빼앗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약과 에스페란자를 이용하여 5번의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번째 희생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과 분노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르보사와 에스페란자는 체포되어 자백을 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르보사는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다른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바르보사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에게 큰 분노와 사회에 대한 증오를 안겼고 자신의 처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강간에서 살아남을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를 살인자로 변모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범죄의 시작은 그가 석방된 후 텔레비전 스크린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 일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9살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외모에 매료된 즉시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느낍니다. 소녀를 소유하고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순결을 빼앗았습니다. 소녀의 눈물에 대한 동정심 없이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도록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러나 판매하던 스크린을 범죄 현장에 두고 온 것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1974년 5월 3일 스크린을 회수하고 시체를 묻으러 돌아갔지만 경찰이 그의 행동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소환하고 조사하게 되며 그는 스크린을 두고 온 것이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 사법 시스템이 바르보사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벌은 교훈이 되어야 했고 그는 25년형을 선고받아 고르곤이라는 섬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곳은 알카트라즈와 비슷한 섬으로 이곳에서 탈옥한 수감자는 없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이 섬은 1542년 스페인 탐험가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발견하였습니다. 3년 후 170명의 스페인 군인들이 잉카와의 전투 후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170명의 군인 중 87명이 뱀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뱀은 이 섬의 진정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인들은 뱀을 가진 그리스 신화처럼 고르고나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대 말 콜롬비아 당국은 이 섬을 최대 보안 감옥으로 전환하고 수천 마리의 뱀이 서식하고 있어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물속에는 수많은 상어가 있었습니다. 고르고나 교도소는 1960년에 문을 열어 1984년까지 운영됩니다. 수감자들은 매우 좁은 감방에 갇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없었고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며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나치 수용소를 모델로 설계된 감옥이며 수감자들은 고문 및 강간을 당했습니다. 바르보사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며 니체, 프로이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탈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항해 관련 서적을 읽고 해류와 경비병의 습관과 일정을 연구하며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다른 수감자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1984년 11월 23일 저녁, 통제가 허술한 날이었습니다. 초목 속에 숨어 있다가 열대나무의 덩굴로 묶은 나무 판자로 뗏목을 만들고 바다로 향합니다. 망설임 없이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물 없이 3일 동안 끊임없이 노를 저으며 마침내 대륙의 해안이 보입니다. 기적적으로 탈옥을 했지만 그의 외모와 정신 상태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르보사는 똑똑하고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탈출을 알게 된 콜롬비아 당국은 고르곤 섬이 최대 보안의 감옥이며 해류와 상어가 바르보사를 처리했을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괴물이 상어에게 처치되었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음식과 물 없이 3일간 작은 뗏목에서 노를 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르보사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틈을 타 브라질로 향합니다. 1984년 12월 에콰도르의 과야킬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그의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콰도르를 뒤흔든 공포의 물결로 알려진 끔찍한 살인 사건은 1984년 12월 18일 에콰도르의 케베도에서 9세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10세 소녀가 실종되고 이후 연이어 소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젊은 처녀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마체테, 칼에 의한 상처, 질식의 흔적, 교살, 그리고 강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체들은 대부분 나무가 무성한 지역에서 발견되며 보통 아베니다데로스 그라나도스 지역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간범으로 인하여 누가 강간과 살인범인지 경찰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에야 살인과 성폭행이 71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범행 장소는 과야킬, 키토, 암바토, 마찰라, 노볼, 케베도 등이며 범인은 키가 겨우 165cm의 병든 50대 남성입니다. 희생자들은 농부의 딸들, 학생, 가정부, 심지어 카라테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범인에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바르보사는 노숙자로 살아가며 지역시장에서 자벽부로 일합니다. 그는 하루에 약 40수크리, 약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벌어 음식을 삽니다. 매번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희생자들의 펜, 옷, 신발, 보석 등 다양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추악하며 늙고 나쁜 바르보사는 자신의 희생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자신의 노쇠함과 흉측함을 이용해 소녀들을 유인합니다. 무력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속아 소녀들은 도와주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항상 낮은 사회적 계층의 소녀들을 선택했으며 성경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말하며 제이콥 윈체스터 목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목사가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길을 안내해 주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소녀들에게 목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좋은 일을 찾아줄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나이 때문에 소녀들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도록 설득했고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면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들에게 따라오라고 했고 거리는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때 바르보사는 지름길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소녀들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소녀가 거절하면 그녀를 놓아주고 그녀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가면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어떤 소녀가 그를 따라오면 그는 총을 들고 돌아서서 목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녀를 데려온 이유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나는 위협하기보다는 설득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바르보사는 자신의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강간 후 살인을 독특한 사랑의 행위로 간주하며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항상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물건도 기억했습니다. 단 생존을 위해 팔아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해서였습니다. 결국 바르보사는 마체테를 사용해 시체를 훼손하고 때로는 장기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르보사는 자신의 손이 피로 더럽혀졌을 때 씻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마르고 키가 작은 편인데요. 머리카락이 적고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크고 옷을 잘 입으며 단정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담배를 자주 입에 물고 다니며 피부는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이죠. 어렸을 적에는 축구와 농구를 즐겼고 고르곤 감옥에 있을 때는 다이빙과 탁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비록 키가 작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1명의 소녀와 여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바르보사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물로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IQ는 116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잠을 자고 일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프란시스코는 그에 대해 모든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영리하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며 신과 악마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헤르만 헤세, 바니체, 스탕달, 프로이트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가 체포될 때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과 마지막으로 살해하고 강간한 소녀의 속옷이 발견됩니다. 또한 그는 그림을 그리지만 어두운 톤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리 프로필에 따르면 바르보사는 처녀 여성에 대한 집착을 가진 미친 남자입니다. 그는 매춘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춘부를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매춘부를 일반적으로 혐오하기 때문에 매춘부를 속이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옮길 수 있는 성병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깨끗하고 처녀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소녀들의 순수함에 이끌려 그들에게 어떤 감정적 매력을 느낍니다. 저널리스트 프란시스코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말합니다. 외모나 머리 스타일 등에서 내가 가져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사는 악마라고 바르보사는 인정했습니다. 그의 정서와 심리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감정은 낮은 도덕적 책임감과 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증오와 혐오를 인정하며 여기 있고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 싸우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에콰도르에서의 최고 형량은 16년이었습니다. 이 형량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며 주로 범죄의 유형이나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나는 수년간 굴욕을 당했다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냉소적이고 뻔뻔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전설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어두운 명성에 대한 사악한 만족감을 오만함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널리스트 프란시스코는 며칠 동안 바르보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가 거액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범인의 심리학자였던 델 카스티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희생자를 묻은 장소를 알려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르보사는 자신의 잘못을 자랑하던 소시오패스였습니다. (1986년 2월 26일) 9살 소녀 엘리자베스 텔페스가 강간 살해된 지 몇 분 후 인터폴 순찰대가 키토의 로스 그라나도스 거리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두 경찰은 용의자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가방에서 어린 소녀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즉시 체포됩니다. 나중에 강간범에게서 탈출한 소녀 마리아 알레한드라 벨레스는 증언 요청을 받고 바르보사의 신원을 밝힙니다. 그러나 공범 없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르보사를 기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86년 5월 31일 바르보사는 71건의 살인과 강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묻은 장소를 소름 끼치게 차분하게 보여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989년 키토의 가르시아 모레노 교도소로 이송되어 에콰도르 최고 형량인 16년 형량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과야킬 교도소에 수감된 초기부터 바르보사는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특별 경호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바르보사는 가르시아 모레노로 이송되었고 300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던 안데스의 괴물로 불리는 페드로 알론소 로페즈와 같은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맹그로브의 괴물 보르보사는 1994년 11월 13일 바르보사 피해자의 사촌 29세 수감자 나사체 루이스 나르바에즈에게 살해당합니다. 조용한 일요일 바르보사가 감방에 순순히 서 있을 때 나르바에즈가 갑자기 바르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8번 찔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카마르고 바르보사의 마지막이었으며 64세의 그의 뼈는 엘바탄 공동묘지 798번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